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40%를 쓰기 때문에 위험하다. 중국이 자립하면 끝이다.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을 가려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백 배 효율이 좋은 반도체 이런 거. 그거 들으면 딱 좋은데 조금 자세히 보면 그 소자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이제 그 시절에. 돈을 몇 년간 100조 원씩 쓰는데 그렇게 써서 만약 될 거라고 하면 중동이 먼저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텔 CPU가 잘하는 일이랑 그 인공지능 만든 분들이 원하는 칩의 성능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칩 만들던 회사가 어디였냐?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정인성 작가입니다. 8년 3개월 정도 SK 하이닉스에서 근무해왔고요. 그 근무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원하는 정보를 잘 얻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자극적인 정보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제가 이 기술이 정말 뭐고 어떤 사람들이 엮여서 만드는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여기 출연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 수출에서 한 2018년 기준으로 반도체는 20% 좀 안 되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었어요. 그것만 봐도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취업한다고 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반도체에 연관돼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건 우리가 판 거 이상으로 큰 가치를 얻는다는 거예요, 구매자들이. 예를 들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메모리나 CPU 같은 반도체를 써야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물건이 되는 거죠, 반도체는. 군사 전쟁에 있어서 반도체가 또 핵심이다. 이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최신의 전차들을 사용하다가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서 예전에 그 냉전 시대의 전차들을 꺼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 반도체 기술이야 센서 기술을 많이 쓰지 않던 그런 순간에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도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건 이게 현대의 그 경제전쟁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메모리를 전 세계 메모리 70% 정도를 판매하는데요. 근데 메모리가 없으면 컴퓨터나 뭐 자동차 같은 거 이제 못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사실상 한반도에 70% 있고 나머지 20 몇 프로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 같은 나라 입장에선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그 자신들이 만들려고 했던 첨단 기기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재료가 하나 빠져서. 제가 아무리 요리 재료 많이 갖다 놔도 가스불 안 나오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 자신들이 만들긴 너무 기술 장벽이 높아요.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연구개발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그 반도체 공장을 끌어들이거나 자립해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국에 아직 기술력이 좀 올라오지 않은 상태인가요? 이제 지금까지 D램 시장 같은 곳, 이제 이건 메모리 종류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나중에 이제 그 D램 쪽에서는 뭐 5년 정도 기술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 쪽은 이제 그 저장용 메모리인데 이거는 한 2년, 3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같은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뭐 중국 메모리를 살 이유도 없고 그리고 중국이 그 자립해서 따라잡았던 메모리들도 제조 장비는 상당 부분 또 서방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상황이 좀 안 좋아졌을 수 있어요. 진짜 의미로 반도체 산업을 혼자 다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파운드리라는 위탁 제조 사업을 하는 TSMC가 위탁 제조 사업의 6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과장해서 말하면 TSMC가 없으면 미국에 있는 그 엔비디아 같은 회사나 퀄컴 이런 회사들은 문을 닫아야 돼요. 거의 닫기 직전까지 가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제조 능력이 없어서 제조를 그 대만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대만 TSMC가 슈퍼갑인 것 같은데 이 TSMC는 또 장비 중에 그 핵심적인 장비를 전 세계 단 한 회사 ASML이라는 곳에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역시 ASML에서 막히면은 TSMC도 반도체 제조를 해줄 수 없죠. 근데 또 ASML은 그 미국에 있는 자회사인 사이머에서 그 핵심 부품을 또 받아와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은 되게 고도화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밀한 기술인데 그거 하는 회사가 한두 개밖에 없는 형태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도 반도체에 자립을 한다고는 했지만 결국 뭐 제조를 자립했더니 제조에 필요한 장비가 또 서방께 들어가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이죠. 뭐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는 알 수는 없어요. 예전에 메타버스 얘기하다 조용하고 뭐 디지털 트윈 나왔다가 조용해지고 이런 걸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과거를 쭉 돌아보면 예전에는 제가 집에 있다가 전화를 받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하고요. 어느 순간 그 동네 그 임대용 자전거나 그 킥보드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거 반도체가 없으면 어떻게 이거를 알아내겠어요, 위치를. 그거 뭐 과금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데까지 들어간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계속 우리 쪽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의 편의성을 개선해 주겠죠. 그러면 그만큼 시장도 커지고 반도체로 할 일도 많아지는 거죠. 그 반도체의 이 중요성이 자꾸 커지는 게 정확하게 이 전자제품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준 거죠. 우리 정말 예전에 주판으로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이겠죠. 회계하던 시절에도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검산도 해야 되고 너무 느리고 어떻게 보면 CPU와 메모리라는 반도체가 생기고 나서 100% 확률로 계산에 성공하는 어떤 회계 처리 시스템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던 걸 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꿈을 이루어주는 수단들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역시 스마트폰에 반도체가 들어가죠. 전파 숭신해주는 기지국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꿈이 또 이루어진 거죠. 이젠 우리가 킥보드 같은 거 들고 다니면 힘드니까 길가에 있는 거 그냥 주워다 쓰고 싶어요. 역시 거기도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혁신의 파트너인 거죠, 반도체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빠르게 그 성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반도체라는 기술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그 자체로 혁신이라기보다는 남들의 혁신을 도와주는 존재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잘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생산성을 확 높인다. 이런 곳에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좀 아쉬운 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회사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그 사는 반도체 양에 비해서 얘들 순이익이 엄청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보면 반도체 사업은 밑바닥 사업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데 핵심은 그런 회사들은 모두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혁신을 찾는 회사들인데 그런 수많은 회사들 중에 성공하는 애들은 반드시 반도체를 쓴다는 게 핵심인 거죠. 특히 IT 쪽에서.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장에서 제조하고 물건을 테스트한 다음에 판매하는 거의 뭐 비슷해요, 다른 물건들이랑. 근데 이제 반도체 기술은 정확히 어느 부분이 크게 차이 나냐 하면 제조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를 한다고 하면 물건을 원재료를 넣어서 원재료를 많이 넣으면은 물건이 많이 나오고 많이 팔고 이런 구조를 좀 취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웨이퍼라고 부르는 얇은 원판이 있는데요. 그 위에 수억 개의 소자를 새겨서 그 소자들을 마구 연결해서 역할을 준 거예요. 그 연결된 소자들이 그 데이터를 저장하게 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값을 계산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그 소자들의 크기가 크건 작건 소자 한 개의 기능은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자칩을 사는데 감자칩 10개 들어있어요, 안에. 그거를 제가 반으로 쪼개서 20개 만들면 기분 나쁘죠. 그래봤자 감자칩 10개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큰 소자 10개랑 작은 소자 20개 중에 작은 소자 20개가 더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라는 기술이 지금 세상을 바꾸게 된 큰 이유는 그 정해진 웨이퍼 면적 위에 굉장히 많은 양을 기술 발전을 하면 끼워 넣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제조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 보시면 ASML 노광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노광기는 뭘 하는 거냐 하면 소자를 작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 원판 위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소자를 1000개 그릴 곳에다 10,000개 그리면 기능이 10배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소자를 많이 그린 다음에 담갔다 뺐다 하는 거에 가까워요, 그 반도체 제조는. 이제 작은 소자 그리고 담갔다 빼고 또 다른 패턴 그리고 담갔다 빼고 뭐 뭔가 겉에 씌우기도 하면은 우리가 아는 반도체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하면 더 작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는. 박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린다고 표현해요. 그 원판 위에다 그냥 물감을 확 부으면 그 물감이 전체에 생길 거잖아요. 우린 시루떡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고 트랜지스터 모양 좀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뭐랑 뭐는 연결되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물감 뿌리기 전에 겉에다가 그 막 하나를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에 막을 씌우고 그걸 살짝 파놓으면 막을 제가 물감 뿌렸을 때 파놓은 데만 그 그림이 되겠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반도체는. 그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매해 작년보다 작게 그리면은 같은 면적 안에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은 별로 안 오르는데 기능은 막 2배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 세계 혁신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비를 만드는 기술이 그래서 장비 회사도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계속. 왜냐하면 장비도 점점 정밀해지니까. 더 작은 패턴을 그리고 더 작은 모양을 쌓아 올려줘야 되죠, 장비가. 그러니까 장비 회사들도 그 어설픈 작은 회사들은 다가가지를 못해요. 일단 그 반도체 칩의 종류랑 사업 모델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는 그 할 일을 적어 놓는 곳과 일을 하는 반도체로 나뉘어요. 할 일을 적어 놓는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그 적혀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로직 반도체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삼성전자의 D램 이런 것들이 그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하고요. 인텔이나 AMD의 CPU 혹은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떠오른 엔비디아의 GPU 이런 게 로직 칩이에요. 그 연산용 칩인 거죠. 이렇게 크게 좀 두 종류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그 반도체 사업 모델이에요. 이제 반도체는 크게 제조되기 전까지 과정을 보면요. 이거 위로 쌓아 올린다고 했잖아요. 쌓아 올린 모양이 달라지면 반도체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소자 안에 자료를 저장하게 만들면 메모리인 거고,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계산하게 만들면 그게 그 로직, 연산용 반도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만드는 모양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쌓아 올릴지 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걸 설계라고 불러요, 반도체에서. 그리고 그 설계를 받아서 웨이퍼에다 찍어내는 과정을 제조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 설계 제조를 같이 하는 것을 이제 IDM,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인텔이 이 IDM에 해당해요. 삼성은 메모리 설계도 직접 만들고 자기 공장에서 만들어요. 인텔도 자기 CPU 설계도를 직접 만들고 그걸 또 자기 공장에서 만들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설계 제조가 있는데 설계만 하는 회사도 있고 제조만 하는 회사도 있어요. 여기서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불러요. 팹이 반도체 공장인데 팹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 리스였어요? 예, 팹리스고. 그럼 이제 팹만 가진 회사는 뭐라 그러냐? 그걸 파운드리라고 불러요. 이제 파운드리 같은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설계하는 회사들도 반도체 미세화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년 제품이 더 좋을 거잖아요. 근데 이 팹리스 회사들의 문제는 미세 공정을 할수록 가격은 싸지고 성능은 높아지는데 최소 물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미세 공정으로는 뭐 웨이퍼 10,000장만 있어도 이득인데 내년 미세 공정 가면은 가격은 싸지는데 단 1년에 20,000장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제가 1년에 20,000장을 팔 수 없어요. 내년엔 40,000장 될 텐데. 그렇게 계속 예를 들면 특정 칩이 1년에 2배씩 팔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조는 한 회사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 팹리스들이 파운드리라는 회사에 자기 설계도를 들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칩의 종류는 크게 보면 메모리랑 로직이고, 그리고 사업 모델은 IDM, 팹리스, 파운드리. 사업 모델을 나눈 게 리스크 관리. 그런 거죠. 예를 들면 IDM 회사는 인텔이나 삼성전자 같은,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전 세계 그 D램 시장의 40% 넘게 차지하잖아요. 절반 좀 안 되게 차지한 회사니까 내 설계에 맞는 제조를 하면 원가가 확확 줄어들죠. 인텔도 전 세계 CPU를 80% 만드는 회사죠. 자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설계에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수많은 다른 반도체 회사들은 전 세계에 자기가 가진 시장 크기가 그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성능은 계속 높아져야 되잖아요. 미세화를 해서. 계속 개선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조는 한 군데로 모인 거예요, 서서히. 원래 많은 회사들은 자기 반도체 공장이 있었는데 하나씩 포기를 한 거죠. 하나씩 포기하고 서서히 그 제조 잘하는 회사들에게 그 제조 위탁을 맡기게 된 거예요. 공장은 중단이 안 된다. 뭐 사실 멈추고 싶으면 멈춰도 되죠. 세상에 안 되는 거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뭐 치약을 만들고 닭을 가공하건 이런 공장을 돌리면요. 원재료랑 인건비 비율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닭 공장에서 나오는 이 닭의 원가를 봤을 때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발골하고 사람이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 공장은 원가의 한 절반은 공장 그 자체예요. 공장에 있는 장비인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공장은 이미 투자해놨잖아요. 그리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돼서 점점 의미를 잃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더 좋은 반도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돌리지 않으면 일단 50% 잃고 시작하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들은. 그래서 공장을 멈추는 결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반도체 회사들한테. 자극적인 숫자에 넘어가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반도체가 나왔는데 저 뭐 회사 들어가던 적에 뭐 카본 나노튜브 반도체가 뜬다. 뭐 그러면 전도성이 뭐 100배, 1000배 좋고 전기를 1000분의 1밖에 안 쓴다. 뭐 이런 식의 뉴스들을 뜨고요. 중국이 몇 년간 100조 원의 돈을 써서 반도체를 자립한다.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40%를 쓰기 때문에 위험하다. 중국이 자립하면 끝이다.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을 가려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백 배 효율이 좋은 반도체 이런 거. 그거 들으면 딱 좋은데 조금 자세히 보면 그 소자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카본 나노튜브 이런 걸 써서 트랜지스터 하나를 동작시켰더니 우리 아까 말한 웨이퍼 위에 트랜지스터보다 한 100배, 1000배 좋더라. 되게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반도체 회사는 그 웨이퍼 위에다가 조 단위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보실 때 이거 1쪽에 만들 수 있어?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돼요. 들으면서. 이거 말씀드렸듯이 이게 많이 만드는 방법이 그 위에서 찍어내는 방식인 거예요. 그 웨이퍼 위에다 마스크라는 걸 씌워갖고 웨이퍼 전체 한 번에 색칠하고 위에 또 쌓아 올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수조개를 만드는 거죠, 위에다가. 그럼 그런 게 적용되는 물건인지 이런 거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린 중국 반도체 기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반도체 40% 쓰는데
왜 40%를 쓰는 걸까요? 그 음식 재료는 아니죠. 이거 마라탕 재료 이런 건 아니에요, 반도체가. 이거 결국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재수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 거죠, 이건 일단.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반도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야 중국이 그 반도체를 이용해 만드는 제품도 경쟁력을 갖는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얼마 이상 경쟁력이 오기 전에는 수입을 대체하기 힘들 것이고요. 그리고 돈을 몇 년간 100조 원씩 쓰는데 그렇게 써서 만약 될 거라고 하면 중동이 먼저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80년대, 90년대 훨씬 쉬웠어요, 반도체 기술이. 80년대, 90년대 반도체기는 훨씬 컸잖아요, 그 소자 크기가. 지금은 몇십 나노 그렇지만 그때 마이크로 이랬는데 그때는 조 단위 돈이면 아마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하지 않았죠, 중동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돈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이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숫자 같은 거에 좀 얽매이지 마시라. 그러니까 숫자뿐만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죠, 그 안에. 돈만으로는 안 되고 뭐가 더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정말 무엇인지 이런 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되게 좀 삼국지 같은 모습으로 변했는데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잘 나가지만 옛날 같지 않은 인텔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죠. 일단은 이제 인텔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컴퓨터 세상을 만든 회사예요. 우리가 쓰는 수많은 그 생산성 툴들 있죠.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그런 게 전부 인텔 CPU에서 돌아가는데 그거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CPU라는 걸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프로그램도 CPU가 있어 아무 CPU에서는 돌아가지 않아요. 과거엔 CPU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었거든요. 뭐 모토로라, 질로그 뭐 되게 다양한 CPU들이 있었는데 인텔이 대량 생산하면서 CPU 시장을 사실상 전 세계를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인텔 CPU만 보고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프로그램을 쓰고 그 프로그램을 또 어딘가 쓰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든 것이 일단 인텔이에요. 다만 이제 이랬던 인텔이 그 스마트폰 시대랑 그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조금 기울어져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처음 애플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인텔 CPU 중에 그 아이폰에 딱 맞는 CPU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인텔 CPU는 되게 팔방미인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대신 크기가 크고 전력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에도 쓰고 우리가 일반 컴퓨터에도 쓰는 거였는데 애플의 잡스는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아이폰 첫 광고를 보면 알지만 이게 뭐 맞는 기기라기보단 통화도 되고 넷스케이프, 인터넷이죠. 인터넷 되는 폰으로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큰 기능 필요 없고 인터넷만 되면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인텔이 원하는 칩이 없었어요. 그 칩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삼성전자나 퀄컴 같은 기존의 그 스마트폰 전 피처폰 사업하던 회사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피처폰에 들어가는 것도 CPU가 있을 거잖아요. 기능 작은 거. 그 칩들은 인텔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IDM 회사가 만들지 않았고요. 팹리스 파운드리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CPU는 전 세계에 다 파는 거니까 말씀드렸던 종합반도체 회사인 IDM 형태인 인텔이 팔았던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칩도 조그맣고 기능도 작기 때문에 스마트폰용 CPU는 그때 이제 시장이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회사가 파운드리에 맡겨서 만드는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스마트폰이란 기계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써보니까. 이제 컴퓨터는 없어도 스마트폰은 있는 사람도 생겨났죠. 그렇게 하면서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떠올랐는데 그렇게 떠오른 회사가 TSMC고요.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도 같이 떠오른 거죠. 반도체 설계 회사로서.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프로그램으로도 잘 되지만 일반 프로그래밍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좀 해결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 기술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했어요, 그 연구원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제일 성공적인 기술 하나를 찾았는데 이것도 인텔 CPU에서 좀 빠르지가 않아요, 돌려보면. 예, 되긴 되는데 인텔 CPU가 잘하는 일이랑 그 인공지능 만든 분들이 원하는 칩의 성능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CPU라는 거 그냥 성능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CPU 이 연산용 칩도 다양한 성능 지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분기 처리를 잘한다. 나는 정수 연산이 빠르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인공지능은 뭐가 필요했냐 하면 그 소수점 처리, 그 실수 처리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성공한 인공지능 방식이. 근데 그런 칩 만들던 회사가 어디였냐? 엔비디아예요. 팹리스였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회사들을 쭉 정리해보면은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옛날 같지 않지만 한때는 세계를 뭐 주름 잡았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랑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팹리스와 파운드리 회사들, 팹리스로 지금 나온 퀄컴이나 엔비디아가 나왔고 그리고 수많은 팹리스들이 책임지는 TSMC가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뭐 하고 있었냐?